연준은 외통수에 걸린 것 같습니다. 만약 연준이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폭락의 원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였던 일본에서 엔화를 빌린 후 이 돈을 미국처럼 금리가 높은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더욱 악화하면서 나스닥은 하락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질 것입니다. 금리 인하가 없다는 것은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업률은 현재 3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아직 실업률이 나쁘지는 않지만 4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기록입니다. 지난 75년 동안 실업률이 4개월 연속 증가할 때마다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불안정성과 잠재적 경기 침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출발해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송 비용이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수에즈와 파나마 운하가 각각 반군과 가뭄 문제로 운송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몇몇 아시아 항구의 교통 체증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승하는 컨테이너 운송 비용은 인플레이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준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에너지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낮게 유지된다면 연준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면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험난한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이 현금을 잔뜩 들고 있다는 소식은 많이 전해드렸는데 총자산 대비 버크셔의 현금 자산은 이제 공식적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대 중반의 최고치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후에 성공적인 투자로 여겨지는 여러 주식을 싼값에 사들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평균적인 강세장은 4.3년간 지속되었고 평균 총수익률은 149.2%였습니다. 반면 평균적인 하락장은 11.1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평균 손실률은 31.7%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투자자들이 부정적인 투자자들보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유가에 대한 시장의 가장 큰 우려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수요가 약하다고 계속 주입하고 있지만 5월 수요 데이터는 굉장히 상향 수정되었고 역대 가장 높은 5월 수요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재고는 6주 연속 감소하고 전 세계 원유 재고도 줄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라는 디젤 수요는 약하지만 항공유와 휘발유의 수요는 강력합니다. 중국이 디젤 트럭보다 LNG 트럭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항공기 편수와 항공 마일리지는 역대 최고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세계 최대 인구국인 인도의 7월 석유 수요는 작년보다 7.4% 증가하면서 역대 7월 수요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생각보다 진척이 없고 수익성이 낮아지자 에너지 전환을 시도했던 BP와 로열더치셀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석유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EIA의 예측처럼 꾸준한 상승도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미국 셰일의 메카라는 페르미안 생산량이 피크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EIA는 올해와 내년에 논오펙 국가의 석유 공급 예상을 다소 축소했고 올해 석유 예상 수요를 조금 상향했습니다. 반면 무슨 장난질인지 내년 석유 수요 예상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EIA는 올해 하루 0.58밀리언 배럴, 내년 하루 0.1밀리언 배럴의 수요 공급 적자를 예상했는데 기존 예상보다 다소 적자폭이 상승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과 낮은 글로벌 재고 수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석유 선물 시장에서 헤지펀드들의 투기적 포지션은 거의 20년 최저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발표되기 전에 유가가 미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실제 경기 침체 중에는 반등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따라 가격이 이미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중동의 이스라엘 전쟁이 유가의 3에서 5% 정도 선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가 더 많이 선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절적인 요인으로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석유 수요가 더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석유 수요에 관해서 EIA의 예측은 너무 낮고 사우디 아람코의 예측은 너무 높다고 평가합니다. 두 기관의 태생을 살펴보면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8월이고 K플러의 자료처럼 전 세계 석유 재고가 낮은 상황에서 하반기에 수요가 상승한다면 급격한 유가 상승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급격한 하락 또한 일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TMX 확장 송유관의 용량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은 미 서부로 배달 중이고 중국과 한국에도 배달되었습니다. 폭풍 사고로 인한 정전으로 3주 동안 멈추었던 엑손의 졸리엣 정유소가 가동하면서 WTI와 WCS 가격 차이는 13.1달러로 좁혀졌습니다.
커버드콜 ETF이긴 하지만 ENCC는 커버드콜만 제외하고 포트 구성만 본다면 캐나다 석유 섹터에서 가장 완벽한 포트라고 불릴 만합니다. 대형 종합회사, 대형 미드스트림, 최고의 업스트림으로 짜여 있습니다. 특히 한때 미국 셰일에 비해 손익분기점이 높았던 캐나다 오일샌드는 특유의 긴 생명력과 낮은 감소율로 현재 효율적인 면에서 셰일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SU와 IMO가 이번 실적 발표하고 거의 1년 최고점 근처로 올랐고 KEY, TRP, ENB, PBA 등 미드스트림 회사가 전부 1년 최고점을 뛰어넘었습니다. 참고로 미국도 그렇지만 캐나다도 미드스트림은 높은 배당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미드스트림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이동 보관 처리하는 양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대부분 장기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 생산량이 줄고 경기 침체가 오면 소비량이 줄기 때문에 수송, 저장 처리하는 양이 줄어들어서 간접적으로 수익에 영향을 줍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예상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미드스트림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드스트림은 사업 특성상 부채 비율이 높은데 금리 하락이 재무 상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면 과거 경기 침체 시기에 실제 에너지의 생산량이나 소비량이 생각보다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매력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파렉스 리소시스와 에릭 누텔 포트. 에릭 누텔은 크게 두 가지 에너지 펀드를 운용 중인데 그중 인컴 펀드라고 배당주 위주로 포트를 만든 펀드가 있습니다. 7월 말까지 가장 많이 들고 있던 종목은 11.57%를 가진 PXT였습니다. 최근에 들어간 저도 물렸지만 장기간 들고 있던 에릭 누텔은 손실이 클 것 같습니다. 이미 장기간 지쳐있는 개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해 당분간 인내심을 테스트하겠지만 정말 싸 보입니다. 이번 급락의 원인은 실적 때문이라기보다 탐사 유전의 초기 시추 실패가 원인입니다. 특정 지역의 석유 탐사는 한번 실패하면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실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하면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다음 탐사 유정의 희소식이 나오기까지 밸류 트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PXT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계속해서 다음 탐사 유정 시추가 실패할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순부채가 없는 PXT의 현재 주가는 앞으로 모든 탐사 유전이 실패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싼 가격입니다. 브렌트 유가 $75 기준으로 올해부터 3년간 $850밀리언 배당과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환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회사 가치 EV에 대입해보면 연간 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많은 양의 자사주를 꾸준히 줄이는 회사로 유명한데 올해 7월 말까지 약 $59밀리언을 들여서 2.7밀리언 개 정도 자사주를 구입해서 폐기했습니다. 평균 구매 금액은 22.25 캐나다 달러로 현재 주가보다 32%나 높은 가격입니다. 참고로 에릭 누텔의 메인 펀드는 BT, CVE, VRN, CNQ 순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인컴 펀드는 PXT, PEY, DVN, CV, TOU, CHRD 손으로 들고 있습니다. 펀드의 자체 퍼센티지 룰 때문인지 메인 펀드의 BTE를 조금 줄이고 인컴 펀드에 새롭게 BTE를 구매했습니다. 인컴 펀드는 말 그대로 배당이 높거나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주식 위주인데 BTE를 추가한 건 조금 특이합니다. 발루아 에너지, 농야오시 유전이 개발을 완료해서 8월부터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존 예산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 올해 전체 카펙스가 조금 낮아질 예정입니다. 현금이 조금 줄어든 건 최종 인수 대금을 납부했고 그동안 렌트비를 지불하던 해양저장고와 FSO 등 시설을 현금 주고 직접 구매했습니다. 브렌트 유가보다 배럴당 $2.8나 더 프리미엄을 받고 원유를 팔았습니다. 올해 말에 현금 보유량은 $225밀리언 정도로 예상되는데 시총의 약 65%입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호재라면 세금 구조 조정, 유정 확장과 매장량 증가로 ARO 비용 감소 그리고 M&A 등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서 CEO는 많은 투자자들이 정확히 가늠하기 힘든 매장량에 걱정을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석유가 땅속에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페트로탈, 많은 양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내부자 구매가 있었습니다. 1월에 스페인 회사로부터 인수한 블록 131 자산이 국영업체 페트로페루의 승인은 나왔지만 페루답게 아직 정부 승인이 세월아 걸리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허가는 나겠지만 인수한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정부 허가가 나온 다음에 가능합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LOC를 늘린 걸 보면 정부의 인수 승인이 나면 바로 블록 131에 대한 생산 확장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하루 900배럴 정도 생산하는 블록 131은 하루 5000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생산량 감소율이 낮고 라이트 오일을 생산하기 때문에 감소율이 높으면서 헤비 오일을 생산하는 페트로탈에게 브랜딩하기도 유리하고 서로의 단점을 상쇄시켜 줄 수 있습니다.
6월 중순에 시추를 완성한 새유정은 첫 일주일 동안 하루 8,500배럴을 생산했지만 7월 평균 생산량은 하루 6,860배럴 정도로 감소율이 미국 셰일처럼 높습니다. 하지만 2달 안에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초기 생산량이 훌륭합니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페트로탈의 블록 95유저는 첫 5년간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목표량의 40%인 31개 유정을 시추하고 다음 25년간은 47개 유정만 추가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신생 업체답게 어느 정도 유정이 확보될 때까지는 생산량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시추해야 하지만 그 뒤부터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알리바바와 대형 주식 중에 시장에서 가장 싼 주식으로 불리는 알리바바는 지금처럼 2014년부터 거의 3년간 횡보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갔었는데 그런 날이 또 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당시는 한창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정복 중이었고 중국 공산당 정부에게 완전히 찍히기 전이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JD와 알리바바의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중국 시장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멀티배거 주식 시장이 폭락장에서 조금 회복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많이 오른 주식들도 있고 멀티배거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베타 값이 큰 주식이어서 그런지 유독 주가 하락이 심했습니다. 특이점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페이팔과 남미의 아마존이라는 메르카도라브레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대세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바닥처럼 보였던 울타뷰티와 셀시어스는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